범죄심리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사건건 일을 파헤치는 거죠. 또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니까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팬들이 많으신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늘 똑같은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간단한 자기소개 감사드리고요. 윤석열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라고 좀 의심했는데 그 G20나 APEC이나 그런 정상회의에서 좌파 정상들이 많았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좀 보실게요. 국내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뭐 외교 국제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행사라는 게. 증인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저 브라질에서 그 APEC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이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 해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좌파 정상이 많아서 총리가 좀 가라. 이 황당한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관계에서는 좌와 우가 없죠. 그쵸. 국익 중심이고 국익이라면은 소위 뭐 사회주의 국가하고도 연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건 종교하고 뭐 이거 무관하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 그 윤석열 피고인이 편한가 봅니다. 되게 편한 상태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소위 이제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비밀 유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거는 왜 해요? 왜 그렇게 비밀 유지해요? 다음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정부의 연속성이죠. 대한민국의 연속성 때문에 바로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G20를 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죠. 그죠? 니네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그런 정부 외교 문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한 세대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윤석열 피고인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편한 이유가 있죠. 김건희의 통지를 이제 안 받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편하게 막 얘기하는. 근데 그게 국익을 해친다고 하면은 저 상황에서 사실 재판장이 조금 표현을 좀 신중하시라 이런 얘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재판에서 보시다시피 횡설수설하고 황당한 답변했던 윤석열인데 작심한 걸까요? 특검의 검사들과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피고인과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챙겨보고 이를 수시로 증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명확한 증거 없이 자꾸 추정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네, 발끈하고 흥분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네, 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게 많은가요? 왜 저런 걸까요? 근데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 없이 추정적으로 질문하시니까라고 하는데 지금 보는 CCTV가 증거입니다. 그죠? 거기에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무위원하고 토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어떤 것을 아무리 이 검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들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사는 검사대로 얘기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의 피고인이 얘기하고 넘고 싶은 것은 검사 니들은 특검 니들은 다 꾸며서 다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라는 프레임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죠. 또 자유롭죠. 굉장히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변명을 계속하면서 프레임 자체를 검사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싶은 가고 거죠. 싶은 예. 거. 그러면 CCTV에 윤석열 본인이 나오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만하시죠. 이 말은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걸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건 다 가짜다. 사실은 뭐 무슨 얘기를 하냐. 추정이다. CCTV 이렇게. 자체도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화면은 있지만 거기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다. 이렇게 다 니들이 생각하는 게 다 불합리하다. 조작하고 뭐 이런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과학적으로 해라. 뭐 과학적 뭐 합리적 과학적 얘기를 하는데 현실 부정입니까? 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니네들은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다라는 거를 우기는 거죠. 우기면서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늘 본인이 해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피고인들을 많이 윽박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그 깽판 치고 그 장면도 있을 겁니다. 그 재판 장면에서 그걸 반대해서 하는 거죠. 그 또 이게 재판장이 완전 난장판이 되는데, 왜냐하면 인적사항 진술 거부했던 그 김용현 변호인 있잖아요, 변호사. 그 사람 감치 풀려나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연했던 네, 김용현 출정했던 예. 김영현의 변호인 둘이죠. 예. 그래서 그 이진관 판사가 이제 감치를 내리니까 사실 뭐 시스템에 부실한 부분인데 그 변호인들이 풀려났어요. 네. 다시 와서 마치 일종의 자랑질을 하는 거죠. 내가 이진관을 이겼어. 라고 하면서 정신승리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대부분 이들의 행위는 정치 행위이죠. 그러니까 재판정을 정치 행위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 그리고 재판의 유리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이게 법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감치시킨 거잖아요. 재판에 절대 유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한덕수 재판이죠. 네, 네. 이 사람은 한덕수 재판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변호사들은 김영현 재판이나 흔히 말하는 그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승리죠. 왜냐하면 우리 말을 안 듣는 판사들을 징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정치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 승리했다고 재판부에 지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 그렇죠. 본인들 지지자들을 향한 지지자들 유튜브에서 메시지하고 마치 환호 이끌어내고 내가 승리했다. 이진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후원금도 목적이 있나요? 오늘 법정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이진관이 가만 안 둘 텐데 똑같은 소리 하면 그죠? 이진관이란 판사가 뭐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거긴 또 뭐 그런 어떤 소란 행위를 통해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우기고 자기식으로 아전인수하고 깽판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해석하고 이게 이제 이들을 이 재판을 다루는 방식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법이 형이화되고 사법이 장난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변호인들도 그렇지만 또 저는 윤석열의 행보도 되게 특이하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한덕수에 대해서 나 말렸다. 라고 하는데 김용현에 대해서는 김용현이 오히려 과격한 행위 하려고 내가 막았다. 그렇게 하지 김용현 지금 버린 거잖아요. 버렸다기보다는 김영현은 이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덕수는 사실은 지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은 한덕수는 자기 길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건 이제 어르고 달래는 것 같아요. 한덕수 쪽은. 어려다. 근데 네. 김용현 탓하는 거는 우선 본인이 살려고 지금 김용현을 버리는 게 아니 근데 아니에요? 김영현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질 수 있나요? 왜냐하면은 김영현은 실질 실행자고 본인은 계엄을 실행한. 그러니까 둘 사이는 버린다고 해서 버려질 사이가 아니죠. 어허. 근데 한덕수는 다르죠. 한덕수는 이 내란 구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어르고 달래서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놔야지 이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현에 대해서는 그래서 김영호는 버리고 한덕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한덕수를 조금 이제 좀 어르는 느낌이에요. 한덕수한테 나올 증언이 많아서 그런 거 이유가 뭘까? 왜 한덕수를 굳이 어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절차적 위반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계엄 선포라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나 근데 그런 것들. 김영현은 다르죠. 김영현은 실제로 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김영현의 죄는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법적인 측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 지금 문제가 이게 윤석열이 이런 망언들을 하고 한덕수 재판에서도 이제 변호인이 이렇게 판사가 벌벌 떴다 이런 식으로 날뛰고 하는 행태가 본인들 재판에 유리하지 않을 텐데도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그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단시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만 오직 바라보고 모으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부정선거 나경원이 부정선거론과 윤호긴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모파 연합해야 된다 유튜버 연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떠한 기획 전략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흐름상으로는 연결이 되죠. 이거는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재판이 돼버리면은 실제로는 결과가 뭐가 나와도 수긍하지 않을 거고 이건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도 자극하고 그럼 판사가 당연히 자극을 받아서 뭘 하겠죠? 그럼 저는 좌파 판사야라고 낙인 찍고, 그렇죠? 또 지경 같은 사람은 우리 쪽 판사야라고 또 낙인 찍고 똑같이 이게 반복되면 재판 자체가 정치 재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바라는 거죠. 그걸 바라면은 어차피 뭐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또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측면에서 판사들도 네.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 뭐 영장 기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을 숨겼던, 자기 성향을 숨겼던 판사들이 성향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정치적 판단으로 장으로 다 끌어들이는 상황.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국민도 없고 책임 정치도 없고 지금 윤호개인과 부정선거까지 계속 괴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연결하고 있는 프레임 중 하나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이런 프레임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명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 어떤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 영상 보실게요.
지난 11월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게 검찰이나 사법부 내에서 내란에 준동하거나 가담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 항명을 보면서. 공동명의 입장문이라는 것을 무슨 뭐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형이화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명백히 공예장에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하고 소위 말하는 통문을 돌린 겁니다. 통문을 돌리고 거기에 박지혁은 소두로서 주동을 한 겁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아니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후과를 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도 했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도발을 한 겁니다. 그 도발을 이제 이렇게 그 고발로서 한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뭐 법무부라든가 대검의 감찰 라인들이 다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누가 그러면 징계의 과정을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손을 못 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들은 명백하게 도발을 한 거고 그 도발의 이유는 명백하죠. 이 대장동 건을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연관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지만 사실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 건은 대통령을 연관시킨 거지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건 아직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국민의힘이나 이쪽 보수 그다음에 국어 유튜버들은 왜 굳이 대장동과 항소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을 연관시켜서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할까요? 그 재판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뭔가 정권의 뒤가 구리고 뒤가 구린 것은 이재명이 연관돼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이상하고 이게 문서가 조작됐나 녹취록이 조작됐나 뭔가 이 검사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집단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거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선빵이죠. 선빵의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지만 결국은 명백한 것은 이들이 집단화돼 있다는 거고 이들을 이 집단 행동을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으면은 차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때의 문재인 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죠. 어떻게 이들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건 방법의 문제지만 당위는 명확한 겁니다. 이들을 정리하는 건 확실한 거.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국민의힘 우리가 황교안이다. 여기서 보시면 황교안은 검사 출신. 이걸 얘기했던 장동영은 판사 출신. 결국에는 사법부와 검찰 내란 준동 세력 척결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방법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 기득권 세력이 이 극우파와 연결돼 갖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 명확한데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종의 마지막 발악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자들의 마지막 발악, 기득권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지만 그걸 잘 다뤄야지 그걸 어설프게 다루면은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장동혁도 이상한 짓 하고 이윤내 어게인 얘기하고 뭐 황교안 얘기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 자기들은 이미 고립돼 있기 때문에 고립된 자들의 심리는 다수의 정당성에 포섭되기보다는 소수지만은 나를 인정해주는 집단과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나경원의 기본적인 동력은 그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다른 문제지만은.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내란의 준동에 있어서 이걸 드러내놓고 내란 세력의 결집이나 준동, 선전선동하는 뭐 나경원이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 내란을 준동하는 세력들, 특히 검찰과 사법부 안에서 하는 세력들을 척결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인식에서 이번에 항명에 대해서 검사장 징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비판도 좀 있거든요. 왜 이 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지금 외교로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데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그럼 돌아와서? 그럼 돌아와서는 또 돌아와서 또 왜 이제 성과를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외교고 안에서의 어떤 정치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까먹고 지지율을 까먹느냐라고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잘 보면은 평가 주체가 다 달라요. 그걸 퉁치니까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할 일을 하는데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거죠. 할 일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럼 왜 뭐 하다못해 김건희 오빠는 왜 영장이 기각됐지? 그거 너무 황당한데? 그리고 어떤 다른 영장이라든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들 잘 안 되는데 그럼 그거를 각각의 케이스마다 대응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하면 다 못하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이러한 국민의힘 행보를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좀 미팅 면담을 시청하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뭐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소수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은 아예 없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소수죠. 네. 아주 소수고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나오신 이제 정규재 주필께서는 이제 그렇게 재선 의원 움직임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갑자기 장동혁이 태도를 확 바꿀 거다. 뭐 통합, 화합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약발이 먹히겠느냐. 전환기 같은 사람이 소위 대주주들이 용납할 거냐. 대주주. 예, 용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용납할 거라면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탈당 요구했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하면은 입을 다물었어야죠. 그죠? 모른 척 했어야죠. 그죠? 모른 척 하는 것도 정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놓고 저런 애들 천해라는 거잖아요. 즉 윤어게인이 아닌 애들은 다 천해라는 얘기잖아요. 한동훈팔 다 천해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차 떼고 포 떼면은 국민의힘은 뭐가 남긴 남겠죠. 근데 그것도 정치라고 하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보수 정당의 당위의 길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거야. 네. 또 이제 당 상황을 그러하다면 지금 또 서울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제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요청을 했었는데 관련 영상 보시죠. 보통 시장은 몇 시쯤 와요? 시간 맞춰 오는 걸로 알고 시간 맞춰 오면 10시쯤? 아니요, 좀 일찍 와요. 좀 와요? 여기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 면담 요청도 안 받아들여. 막 도망다녀 도망.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응? 뒤로 들어갔대요. 야, 이거 너무하네. 여기로 와, 치사한 놈. 이야, 진짜. 아, 씨. 아니, 뭐, 뒤로 싹 들어가고 진짜 황당하네.
국민들은 아무래도 양 당에서 이제 말싸움보다는 정책 경쟁으로서 실력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 같은데 벌써 치사한 놈, 그다음에 뭐 품격 없는 발언 이런 말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전 뭐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극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놈이란 말은 좀 그랬지만은 뭐든 어쨌든 뭐래도 좀 자꾸 늘어져야 되는 거죠. 박주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놈만 빼면은 할 거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거 한 거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오세훈은 회피 전략이고, 그죠? 쟁점 안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러니까 왜 박주민을 피해요? 오세훈이 피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맞대거리를 하게 되면 영상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면 네. 또 시비거리가 되고 네. 시비거리가 되면은 박주민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아, 나는 네. 오직 김민석과 같은 급이라서 뭐 너 따위는 그렇죠. 못 만난다. 그런 이렇게 지금 거죠. 사람을 차등화두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거는 명확하죠. 계급주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치죠. 왜냐하면 나는 이 체급이야, 나는 대성급이야라는 거잖아요. 오세훈은 사람을 평등하게 안 보는군요. 그건 본인의 뭐 어떤 성향이시면 뭐 본인의 성향이 그러시면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입니다. 박주민이 어떻게든 오세훈을 잡고 되는 것도 그의 정치인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가야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종묘 말씀하시는 그거 거죠. 예, 한강버스 종묘 그다음 그렇죠. 감사의 정원 이 3종 세트. 이게 다 3종인데 네. 오세훈은 이게 서울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니네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이건 김민석이나 이제 중앙정부 총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같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의 장인지 행정의 장인지는 또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세운 4구역부터 해서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까지 뭐 6.25 참전 국가 22개국 네. 뭐 거기에 받들어 총 세우고 그다음에 세운 4구역에 뭐 142m 고층 빌딩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숨이 턱 막힙니까? 이러면서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걸 통해서 솔직히 이명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뭔가 하나 딱 그렇죠. 세우고 예, 싶은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업적 남겨서 뭐 하려고요? 아니 청계천으로 대통령 된 이명박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세훈 대통령을 꿈꾸는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꿈꿨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아, 지금도 포기 안 한 거예요?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죠.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저 지지부진한 자잘한 애들 생각하면 오세훈은 거기보다 탑급 아닌가요? 오세훈과 한동훈은 탑급 아닌가요? 서울시를 본인 대선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도 그랬잖아요. 서울시를 하늘에 봉헌한 사람이잖아요. 아, 이번에 오세훈도 봉헌하려고 지금 준비 그러니까 중이군요. 예를 들면 그건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의 정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본인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랑 맞설 때 맞서고 뭔가 피할 거 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세훈은 그 정도의 정치력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김민석한테 계속 공개 토론 제안하는 거예요? 급 채우려고? 국무총리랑 맞붙으면 모양이 나오지 않나요? 오세훈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내적으로는 국힘을 대표해 하는 투사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서울시장 예선전을 미리 대선 치르는 예비선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밀려 있는 장동혁, 한동훈에 비해서 톡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확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유리하기만 할까? 왜냐하면 거기서 실력이 다 드러나고 그렇죠. 미천 다 드러나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의 대주주들 강성 보수파 쉽게 말하면 극우파들한테 오히려 윗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오세훈의 딜레마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환경 운동 변호사 오세훈이잖아요. 혹시 아시는 오세훈 모습 봤을 때 그렇게 김민석 총리랑 배틀 뜨면 잘할까요? 토론이 안 돼요. 그냥 우선은 오세훈인 게 그때 아시잖아요. 무상급식 해서 직 걸고 했다가 내려온 사람 바로 오세훈 아닙니까? 근데 김민석에 비해서는 토론 능력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건 당연히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충수를 둔. 그렇죠. 또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이미지 정치에 강한 사람이고 실제로 토론은 김민석한테는 안 될 거예요. 네, 토론하면 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상품이니까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그 우리가 런던 시장, 파리 시장, 뉴욕 시장 여러 걸 보면은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수도의 시장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그 나라의 보수적인 인물들을 희석해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거꾸로 돼 갖고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개발 중심의 아파트값 뭐 이런 거 중심에 가진 자들 중심의 그렇죠. 대한민국 수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겁니다. 오세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런 소위 발전국가식의 개발 독재 시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는 것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의 문제는 오세훈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사서나무쯤 매너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국민 혈세, 서울시 혈세 퍼져서 본인 선거운동하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만큼 오세훈 지켜보고요. 유병호 한번 가볼까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아마 세상은 요지경 노래도 들고요. 그다음 엿도 선물했습니다. 이런 기행 어떻게 보셨어요? 유병호, 안창호, 김영원 이 세 사람이 실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주적들이기도 하죠. 인권적이지 않은 사람이 인권위원장이고 인권의 적이죠. 인권 그렇죠. 적이. 네. 감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무총장까지 감사위원까지 갔습니다. 아, 국민의힘하고 비슷하네.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이 없잖아요. 김영원 의원은 소위 말하는 이 과거사라든가 이런 그쵸. 거, 이 인권에 전혀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원래 역할을 망치기. 네, 그러니까 그 일부 직전이죠. 국가인권위원회를 괴멸시키러 아예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유병호도 마찬가지로 유병호의 기행은 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말하자면은 여직원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 혐오적인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엿은 왜 보낸 그러니까요. 걸까요? 이게 심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기관인데 네. 헌법기관에 엿먹으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감사위원이 이게 거의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야 거기다가 세상은 노래를 틀고 세상은 요즘에 노래도 들었잖아요. 저는 보면은 얘는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이 하죠. 멈추지 않는 기행을 보면서 이거 뭐 어떤 분은 상또라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품격인가요? 무법자죠. 노라이란 말조차도 아깝다. 너무 무법자죠, 무법자. 무례한이죠, 무례한. 무례한이죠. 이런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큰 한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 꼭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 흔히 말하는 누가 추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추천을 했을 때 그것을 중간에 걸러줄 수 있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창호, 김영원, 뭐 유병호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비해서 오세훈은 진짜 양반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비상식 덩어리들과 네.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즘은 노래는 왜 틀었고
사무총장한테 엿은 왜 보낸 거예요? 이 심리. 그러니까 이제 툭툭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나를 건드리지 생각 마라. 없이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고슴도치 전략이잖아요. 그게.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예. 게 뭐예요? 나를 어떻게든 건드리면 나는 상또라이니까 상처를 받을 거니까 절대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 미친 X는 나니까 건드리면 다쳐. 그렇죠. 그게 고슴도치 전략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심리적으로 파괴된다는 건 본인이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뭡니까? 감사원 안에 타이거파라는 사조직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회인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어떤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니까 자체 내 뭐라건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 시스템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사조직 이 조직으로 그렇죠. 수를 예. 늘려서 그걸로 본인의 그리고 입장을 그렇게 관철시키고 또 자기의 압력을 권력을 넣고. 부리기도 하고 그걸로 행위를 대체하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국가인권에도 마찬가지라서 이 구성 요소를 쉽게 못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는 외부 간섭을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이런 진짜 부적절한 자들을 어떻게 못하는 이 시스템의 한계에는 분명히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향후에 재조직할 때 다시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아직도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입니다. 예. 있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못해요? 못 건드려요. 임기 끝날 때까지 뭐 다른 본인이 큰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개입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유병우의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당하고 조작도 드러났다. 이제 당시에 전현 의원이 당사자로서 이제 말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내키는 대로 감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안 지켰는데도 절차를 안 지킨 거고 전산 조작까지 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대법원 내에서 사건 배당을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헌법 독립, 사법 삼권 독립 분립이라는 어떤 원칙 속에서 네.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외부에서 감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죠. 충돌하는. 이 지금 심각한 구조상의 불합리를 정리는 좀 시스템의 정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유병우가 자행한 행위들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했던 행위들에 대한 분명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고민해봐야 독립은 또 중요한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남기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프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